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희망편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모두 읽어보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편지의 제목은 시인 신동근 씨가 작성하신 어머니가 남긴 꼬깃꼬깃한 3만원이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1976년 5월 초순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나는 그날 아침에 통학 열차를 타지 않았다. 당일 오후 기차는 학교가 있는 점촌을 지나서 몇 시간을 더 달려 동대구역에 나를 내려놓았다. 무단 가출이었다. 수중에 지녔던 1천 몇백 원인가의 돈은 사흘 만에 바닥이 났다. 손목시계를 팔려고 노점상과 흥정을 벌일 때 친절한 시민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마침 자신의 사무실에 사환이 필요하다며 그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러나 한 발 늦어서 사환은 이미 구했다고 그곳 책임자가 말했다. 그는 상당히 미안해하며 파출소에 가보라고 했다. 파출소에 가면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것이었다. 갔더니 순경은 손사래를 치며 취직하려는 공장에 가야지 파출소는 왜 왔냐며 호통을 쳤다. 파출소를 나가기 직전에 또 다른 중년의 한 시민을 만났다. 그의 소개로 나는 칠곡에 있는 양계장에 취직했다. 한 달 보름 정도 일한 것으로 기억한다. 양계장을 나온 뒤로 10대에는 주로 공장 생활을, 20대에는 초상화를 제작하고 30대와 40대 중반까지는 단순 노동에 종사했다. 목공, 미장, 조젓과 도배, 페인트, 삽질, 벌초, 외판, 광부, 리어카 행상 등등 수십 가지 일을 전전하며 30년이 흘렀다. 16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는 18세 때부터 일기를 썼다. 내 일기장은 그날의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욱 빈번하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나 자신에 대한 자괴와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채워져 갔다. 대여섯 쪽, 열 쪽씩을 예사로 쓰니까 한 달이 채 못 되어 노트 한 권이 꽉 찼다. 일기장이 라면 박스로 두 박스쯤 되었을 때였다. 30대를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서 못 벗어난 나는 월세방이 쪽방이나 다름없다 보니 자꾸만 늘어가는 일기장 관리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다. 그래서 비움의 의미로 처음으로 심각하게 곱씹어 보았다. 그다지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다. 버리기로 작정한 나는 10년간 써온 일기장을 몽땅 불태워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전부 소각했다고는 할 수가 없다. 내용을 추리고 간추려서 대학노트 20권 분량으로 부피를 대폭 줄인 것이다. 그 작업이 꼬박 6개월이나 걸렸다. 그 기간에 나는 수입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신문사 문화센터를 찾아가 시와 소설 창작을 수강하느라 군복무 후 약 5년간 저축한 600만 원도 거의 다 써버렸다. 남아있는 통장 잔고는 통틀어서 20만 원 가량이었다. 원래는 일기장 정리를 위해서 문장 공부를 시작한 것인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문학에 대한 욕망이 싹 텄다.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시와 소설 강좌를 계속 수강했다. 합치면 4년 정도의 기간을 꼬박 채웠을 것이다. 38세 때 중앙문예지에 투고한 나의 시가 당선되었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매우 기쁘고 즐거웠다. 만기를 채운 정기적금을 수령할 때보다도 훨씬 더 보람을 느꼈다. 그 후에 4년이 지난 2002년 겨울에 나는 첫 시집을 발간했다. 등단할 때 못지않게 그 성취감은 대단히 뜨거웠다. 견고한 나만의 성을 하나 세운 것처럼 가슴 뿌듯했기 때문에. 1984년 이후 나는 파주에 산다. 고향은 문경이다. 1988년 6월 하순에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와 나는 기나긴 얘기를 나누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취재였다. 내가 청해서 부모님의 과거를 메모 형식으로 받아 적은 것이다. 요즘에 나는 그것을 토대로 소설을 쓴다. 물론
전업으로 쓸 처지는 못 된다. 인류 기술자는 아니지만 용접 기능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해결한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그 해에 문경행 시외버스 터미널은 서울 마장동에 있었다. 마장동 터미널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나는 그날 밤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미숫가루를 타먹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손수 인근 방앗간에서 한 통을 구해오신 것이다. 미숫가루를 몇 숟가락 떠내려고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대었을 때였다. 내 손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굳어버렸다. 꼬깃꼬깃 접은 지폐 3만 원이 통 속에 들어있던 것이다. 그 돈은 내가 차비하세요라며 여비로 모친에게 건넸던 것이었다. 내가 조급하게 굴거나 베스트셀러를 내는 것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능도 미비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시인이며 소설가인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줄 어머니가 떠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와 소설을 계속 쓰는 것은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지갑 속에 10,000원짜리가 지폐 석 장과 더불어 어머니가 영원히 내 가슴에 살아 숨쉬기 때문일 것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저축과 집 한 채가 전부이다. 2009년이면 49세가 되는 나는 아직 미혼이다. 60년생 동년배와 비교를 하면 나는 분명 사회생활에 실패한 낙오자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내 비교 대상은 허기에 지쳐 홀쭉해진 배를 움켜쥐고 대구 시내를 배회하던 그때 소년이다. 만약 생에 저의 이판이 있다면 나는 나를 교정하고 싶다. 영국 시인인 존 클레어가 한 말이다. 물론 나는 일부 그의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무단 가출은 다른 친구들도 더러 결행했다. 그들 대부분은 며칠 방황하다가 학교로 돌아가곤 했다. 그들이 부럽다. 다시 내가 16세로 돌아간다면 그 부분만은 교정하고 싶다. 그러나 내 생에 제2판은 없다. 차라리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던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력으로 일할 수 있는 현실의 하루가 밝았다는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도 많았다. 그때는 잠을 잤다. 독서하고 글을 썼다. 먼저 써놓은 것을 고치기도 했다. 돈이 없어서 여행은 못 갔지만 외식도 자제를 하고 그게 전부였다. 무단 가출 이후의 내 일생은 풋별의 인연 한국수필문학진흥회 기획위원 박상혜 오랜만에 옛 동료가 보고 싶다고 한다. 얄팍한 세정 탓일까? 퇴임한 지 7년이 넘은 나를 찾아와주는 마음에 감동을 하여 모처럼 상큼한 기분이 되었다. 나는 한창 치장을 하고 깃털처럼 사뿐히 약속 장소로 갔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기대가 어긋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금방 바스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새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교직이 너무 버겁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업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그 현실이 너무 참담해서 선배인 나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흥겨운 추억담을 나누며 옛정을 도닥이려던 나는 당황했다. 그래서인지 이야기는 자꾸만 겉돌고 있었다. 우리는 어설픈 대화로 차만 마시고 헤어졌다.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오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풋별 하나가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다. 햇병아리 교사 시절에 나는 자그마한 시골 학교에 근무했었다. 그때 내가 담임을 맡은 반은 하은총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사거 개짝처럼 작은 시골 교회 목사였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며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다고 했다. 나 역시 성과 잘 어울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좋은 인연으로 키워야겠다고 설레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인 그 애가 햇병아리 교사인 나를 울릴 줄이야. 그 애는 나에게 은총이 아닌 애물단지였다.
그 애는 요새 말로 약간의 부적응 현상이 있었던 것 같다. 수업 시간에 가만 앉아있질 못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거나 엉뚱한 질문으로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생경한 짓거리로 그부들을 놀라게 했다. 나 또한 학급 전원이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지만 수업을 하는 신경성 햇병아리 교사였다. 남들은 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너만 부잡스럽고 말썽을 피우니? 내일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와. 가난한 목사님 내외는 오랫동안 아끼고 간직했을 귀하디 귀한 크림 한 곽을 들고 와서 허리를 펴지 못했다. 사실 은총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였다.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정직했다.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성적도 그만했다. 다른 과목 시간에도 말이 좀 있으나 내가 느끼듯 심각하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과학이나 수학 시간에는 흥미도가 만점이라고 했다. 성정은 매우 착해서 그의 선한 눈빛은 늘 천국 어느 역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낯설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적응은 내 쪽이 더 심각했다. 햇병아리 교사에다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이나 산만한 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니 그 애의 부잡스러움은 나하고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문제였다. 그날도 상담을 한다고 상담실로 은총이를 데리고 왔으나 결국은 한참 히스테리만 부리며 분풀이 기한만 주었다. 때리고 꿇어앉히고 바글바글 끓어오르던 내 몫의 대거리를 다 퍼붓고는 밖으로 나왔다. 좀 후련했던지 그만 그 녀석을 깜빡 잊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생님, 이제 집에 가면 안 돼요? 황망해진 나는 미안했지만 미운 오리 새끼라 눈길 한번 안 주고 보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벌 많은 직수구탁에 따라준 것이다. 은총이를 보내놓고 미안함과 난망함에 한참이나 녀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까 궁리해 보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그 애의 산만함과 내 예민함을 화해시킬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 오히려 악연이라는 생각만 더 도드라질 뿐이었다. 결국 한숨과 함께 교무실에 와서 퇴근을 준비했다. 토요일 오후라서 빈 교무실이 썰렁했다. 핸드백을 들고 막 나서려고 하는데 따르릉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다. 늘 항상 듣던 벨소리인데도 유난히 섬뜩했다. 네, 땡땡 중학교입니다. 네, 경찰인데요. 알 수 없는 전율이 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화기를 든 내 손에 땀이 고였다. 여기 앞산 밑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 학교 학생이 감전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와서 확인하세요. 시골 아이들이라 전봇대와 나무를 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전봇대와 나무엔 새집이 있었으므로 아이들에겐 좋은 놀이터였다. 난 불안에 등이 떠밀려서 헐레벌떡 달려갔다. 제발 큰일이 아니길. 아니,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길 바랬다. 그러나 불안한 예감은 적중률이 높았다. 달려가 보니 전봇대 아래에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것도 불과 1시간 전에 나와 헤어진 은총이었다. 새 알을 뒤질어 전신줄을 탔던 녀석은 새들도 피한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즉사하고 말았다. 호기심과 장난이 심한 것은 알았지만 이럴 수가. 애물단지였던 미운 오리 새끼는 그렇게 무참하게 떠나갔다. 은총이가 나와 막 헤어지고 난 뒤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죽음의 원인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천하가 다 아는 장난꾸러기요 애물단지였으니까. 그의 부모도 신앙인들이라서 하늘의 뜻이라며 아픔을 달랬다. 그렇게 그와 나의 짧은 인연은 깔끔하게 끝이 난 듯했다. 인연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듯하다. 은총이와의 짧은 인연은 결코 짧은 게 아니었다. 아마 내 무덤까지 동행할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자그마한 주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아무리 철없는 중학교 1학년 녀석이라도
선생님의 히스테릭한 기합은 필경 스트레스가 되었을 테고 그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본능 때문에 저도 모르게 새알을 찾아서 전신주를 찼을 것이다. 이 비장의 일은 내 인생의 멍해가 되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 오랫동안 나는 너무나 괴로웠다. 천진한 그 애의 눈빛에 일던 강렬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나 같은 신경질적 햇병아리 교사가 아닌 맞춤 교육의 전문 교사를 만났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멋진 과학자나 발명가가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그 이후로 은총이는 내게는 애물단지가 아닌 은총이 되었다. 어떤 야단과 구박에도 노할 줄 모르던 그 천진무구함, 낯설기조차 했던 그 선한 눈빛은 교직 생활 내내 내 가슴속에 살아있었다. 내가 교직 생활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은총이 덕분인 듯 했다. 어려울 때마다 가슴속에서 웃는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지, 그리고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의미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곤 했다. 누구나 다 가슴에 그만한 별 하나쯤은 간직하고 사는 것 같다. 자랑의 황금별, 추억의 애틋한 별, 미완의 꿈슬픈 별, 은총이처럼 너무나 아린 별. 일생 동안 내 가슴에 박혀서 너무나 아프고 아린 은총별은 아주 파랗고 풋풋한 별이다. 벌을 받다가도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제 가도 돼요? 하던 그 천진무구함이 나를 용서한다는 듯이 내 시면의 주홍 글씨 A를 어루며 비춰졌다. 교직은 많은 인연들과 만나는 성직이다. 물건이 아닌 사람을, 성과나 수치가 아닌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다. 마음의 열쇠는 곧 사랑이다. 사랑 없는 교사는 악연을 만드는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기에 소명의 성직이라 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이 끝났을 때야 성직의 본질을 자각하고 아쉬워한다.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하지만 주어질 수 없기에 더욱 통속해야 하는 것 같다. 아마도 후배는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답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후배처럼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괴로워하며 수면 위로 떠올라 다 죽어갈 듯한 물고기처럼 흐느적거리는 몰골은 처연하다. 천직이라 믿고 직업의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소명을 갖고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의 열쇠로 열고 사랑의 렌즈로 투시한다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라 했고, 이는 곧 상생 원리로 자기 완성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후배도 물을 치고 솟아오르는 싱싱한 물고기가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